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주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11주차 수업은 우리 교재의 5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겠습니다. 5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은 우리 2절, 인류가 바꾸는 지구의 위험한 환경,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일단 첫 번째, 기후변화라는 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후위기라는 것의 개념을, 요새 많이 핫하죠. 그래서 기후위기 개념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원인부터 파악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후변화 원인을 따지기 앞서서 기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랑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이제 기후와 날씨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후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요. 통계적인 특성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긴 일정 시기에 나타나는 날씨의 통계를 우리가 기후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날씨라 그러면은 그날의 날씨, 비가 오냐, 해가 쨍쨍하냐, 혹은 바람이 많이 부냐 이런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기압이라든지 기온, 습도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우리 날씨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날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런 날씨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통계를 냈을 때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낼 때 그 경향성을 우리가 기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과 편차, 최고치와 최저치, 누정량과 빈도 등 다양한 통계적인 자료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분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인간의 기분이라는 거는 지금 나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주어진 상황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화가 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분들이 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좀 느긋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화를 낼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기뻐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느긋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요. 혹은 성품 중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매사에 항상 어떤 경우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화를 내는 형태로 성품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지만은 그 기분의 근저가 되는 성품 자체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날씨와 기후를 각각 기분과 성품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주어진 기후에 맞춰가지고 아주 통계적인 보편적인 그런 날씨 경향성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른 생활 양식과 문화를 구축해냈죠. 예를 들어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 옷을 입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글루 같은 이런 집을 지었어야겠죠. 반면에 이제 적도지방이라든지 사막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위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에 맞는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의복 같은 것들 제작하는 그런 문화와 생활 양식들을 갖추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기후가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면 원래 갖고 있던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면 인류의 삶과 문명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지구의 기후배를 이제 위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지어놓은 건데요. 적도지방에 가까울수록 이제 뜨거운 열대기후, 그리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차가운 한대기후가 되고요. 이 사이를 이제 한대기후에 조금 가까운 냉대기후라든지, 그리고 열대기후에 조금 가까운 온대기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도 지방이니까 여기 이쯤 위치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먹는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기후에 맞춰져가지고 발전을 해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기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후는 지구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좌우를 할까요? 이런 기후를 좌우하는 지구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순환은 이제 여러 가지 지구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순환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지구의 겉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층이죠. 이 공기층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순환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물리적인, 화학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오른쪽 그림이 대기권, 즉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런 공기층, 지구 위에 있는 공기층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층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인류가 대부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대륙권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성층권은 보통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성층권을 통과하면서 지나가게 되고요. 성층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층권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층으로 중간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간권쯤에서는 이제 우주에서 떨어지는 이런 별똥별들이 이 중간권쯤 도달해서 다 불타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가장 마지막 공기밀도가 가장 희박한 열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권을 크게 네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성층권과 대륙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륙권 먼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대륙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날씨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대륙권의 특징이라는 거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에서 복사열이 방출되죠. 복사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이런 전자기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온 빛 에너지가 반사되어서 혹은 태양으로부터 온 빛 에너지 전자기파를 지면이 흡수했다가 다시 이제 방출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복사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권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지표면 쪽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냐면 공기가 뜨거워지잖아요. 아래쪽의 공기가. 그럼 이제 밀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밀도가 감소한 아래쪽의 공기가 점차 위로 상승하는 상승기류를 만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꿔 말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떨어진 위쪽의 공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권 안은 이 대륙권이라는 이 층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아래쪽에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위쪽에서 이제 차갑게 식혀진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는 대류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기의 흐름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날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성층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오존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층권은 이 오존층이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오존층은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줘서 지표면에 살고 있는 이제 식물이나 생물체들이 자외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냥 흡수가 땡이냐? 그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한 그 빛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존층에 가까워진다. 오존층 자체가 뭘 해준다?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오존층 근처에서는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온도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 쪽을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오존층이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존층에서는 점차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은 오히려 위쪽이 공기가 더 뜨겁습니다. 위쪽의 공기 온도가 더 뜨겁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가장 밀도가 작다는 소리고요. 밀도가 작은 공기가 위에 있고 밀도가 큰 공기가 밑에 있게 되면은 더 이상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원래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층권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층권 주변을 이제 부유하는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 먼지 같은 입자들은 이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면은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성층권에 갇히는 특성들이 있죠. 우리 아까 성층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비행기가 대류권을 지나게 되면은 계속 대류하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덜컹덜컹 하겠죠. 성층권은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수직 방향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정적인 공기층을 가지고 있는 성층권으로 주로 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우리 대기가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지구 표면의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대기가 순환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기본으로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극지방 쪽 공기는 무거워져서 밀도가 증가해서 가래로 가라앉고 적도지방 쪽 공기는 그만큼 뜨겁게 가열되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는, 뜨거워져서 밀도가 감소해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기류를 만든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층으로 움직이는 기류가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적도 쪽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밑으로 하강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극지방 쪽에서 지구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날 것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가 자전하는 형상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는 이 힘, 코리올리 힘은 우리 물리 시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다뤘었죠.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자, 우리 지표 방향에서 일단 바람의 흐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지표 방향으로 지금 공기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층에서는 적도지방에서 상승한 공기가 극지방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지금 우리가 지표 표면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구가 24시간 이제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할 때 극지방의 움직임은 이만큼 한 바퀴 움직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어쨌든 360도로 회전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거리가 뭐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적도지방의 공기는 어때요? 24시간 동안 이만큼 회전을 해야 비로소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즉 적도지방에 있는 한 지점의 수평 방향 이동 속도는 극지방보다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극지방이 훨씬 더 느린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훨씬 더 공기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위에서 내려오는 녀석들은 그 밑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구가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자전을 한다고 쳤을 때 다른 공기들은 훨씬 더 빨리 이제 자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바꿔 말하면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형태의 바람 움직임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지의 대기가 적도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마치 이 지표면의 대기 자체가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듯한 가상의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바람이 똑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그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런 전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는 바람은 이제 자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반구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의 공기 흐름도 존재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공기 흐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규칙성에 따라서 대기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구 구성 요소 중에서 순환하는 게 대기밖에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물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이제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다에 서 전반적인 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적도지방에서는 굉장히 강한 태양열이 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 증발하는 성질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과 비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대지방, 적도랑 가까운 지방은 습기랑 강우량이 많아지죠. 근데 위도 30도쯤 도달하면은 이 상승했던 물 공기가 다 이제 비로 다 떨어져 버리고 30도쯤 도달하면 공기가 다 수분을 잃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도 30도 선,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초록색 지금 선을 그었는 이 구간이 위도 30도 구간인데요. 이 구간 근처를 보시면은 굉장히 사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기가 다 수분을 잃고 건조해진 공기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 순환 자체는 증발 그리고 비가 오는 것, 이거는 물이 지표면에서 물이 없어지는 거고요. 강수는 이제 지표면에 물이 공급되는 거죠. 증발과 강수를 통해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의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요. 지구 자전에 따라서 대기의 순환 방향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다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연중 거의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닷물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이 해류를 결정하는, 즉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바로 바람입니다. 아까 대기 순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해류가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이런 형태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에 순환되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표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표층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 껍질, 바깥층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류의 세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요? 외부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기가 세지겠죠. 바꿔 말하면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해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는 바람에 의해서만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냐? 그렇진 않고요. 바닷물의 온도와 그리고 얼마나 짠지, 즉 염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닷물의 밀도가 차이가 생기겠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밀도가 작아질 것이고요. 또 물이 짜지면 짜질수록 밀도는 커질 겁니다.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서 또 수직한 방향의 물의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순환을 심층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서 바람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 안쪽에 깊이 있는 물층에서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열대랑 아열대 바다는 윗부분이 굉장히 뜨겁죠. 따뜻하기 때문에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이제 물 위층에 이제 밀도가 작게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극지방의 바다는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너무 춥기 때문에 상층 바닷물이 냉각되어서 이제 부피가 줄어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물이 얼 때 얼게 되면은 뭐예요? 소금물이 얼면은 물 자체에 소금이 다 끼어서 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따로 이제 방출되고 물만 서로서로 결합을 형성해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은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나머지 이제 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은 그만큼 얼음이 된 녀석들이 갖고 있던 소금들을 다 다시 받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높습니다. 그러면 염분도 높고 온도도 차. 그럼 뭐예요? 밀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층 순환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지방에서는 물이 가라앉는구나. 바꿔 말하면 극지방에서 가라앉는 물이 이제 적도지방으로 쭉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없어진 물은 누가 채워야 돼요? 이제 적도지방에서 온 위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채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염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열, 온도에 따라 그리고 염도에 따라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긴 하지만요. 이 열염 순환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죠. 공기보다는 물이 훨씬 더 같은 질량 대비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풍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물이 이제 차가운 물이 적도지방으로 아래쪽으로 심층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위층에서 적도지방에 물이 따뜻하게 데펴진 이 물은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저위도지방, 적도지방의 물을 극지방 쪽으로 이제 열 에너지를 이 표층수를 통해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개념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자,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온실효과나 온실가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실효과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종류의 기체들이 원래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이 적외선이 원래는 이제 우주로 이제 반사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우주 밖으로 나아가야 할 이 적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구에 다시 기온, 열 에너지를 계속 품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부릅니다. 공기 99% 차지하는 질소나 산소는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이런 녀석들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다 뭐예요? 온실가스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지면의 햇빛 흡수율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함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느냐, 많이 받게 만드는 요소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지표면에 내보내는 적외선을 공기가 더 흡수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는 대륙권에 열 에너지를 가두기 때문에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 대륙권에 존재하는 기체들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녀석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 적외선들은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상층권 쪽 오존이 흡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제 오존이 꾸준히 흡수해오던 그 적외선이 있는데 중간에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그 적외선을 원래 위층에 있는 오존층이 흡수해야 되는데 즉 성층권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대륙권에서 이미 다 온실가스에서 흡수가 되버리면 성층권은 그만큼 적게 열 에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성층권은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층권의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온도가 더 차가워졌고요. 반대로 대륙권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권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수증기는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가장 큰 온실 효과를 만드는 온실가스 주범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수증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공기 중에 포화 상태에 되면은 이놈들이 다시 뭐가 돼요? 물 상태로 비가 되어서 떨어지죠. 그 과정에서 지표면을 다시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수증기는 열을 흡수하면서도 방출시키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온실가스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온실가스 주범은 뭐냐? 일단 가장 1순위 범위는 뭐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wakter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구온난화 원인의 74% 대략 4분의 3 정도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존재 확률로 보면 존재량으로 보면 0.0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가 지구온난화 원인의 약 20%,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분자 개수 대비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3배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양이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아산화질소는 이제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가 지구온난화 원인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스들이 옛날에는 없었느냐? 옛날에 다 있었죠. 옛날에 다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이런 이산탄소, 메테인,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걸 돌리면서 만들어진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의 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이산탄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1.5배 증가했고요. 메테인은 157%니까 몇 배예요? 2배가 넘게 증가했죠. N2O도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꾸준히 이런 온실가스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실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서 계속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후 변화 현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산업혁명 전 시기예요.
산업혁명 전 대략 1900년도 기준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기온이 오릅니다. 왜?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 양, 메테인의 양이 공기 중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높아졌는데 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뭐 그렇게 급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데 언제? 한 1970년대쯤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갑자기 1970년대부터 훨씬 더 많은 이런 화석연료를 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후변화라는 이 결과물은 화석연료를 쓰는 즉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화석연료를 쓰는 즉시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결과물에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대략 지금 1도 조금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자연적인 기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 변화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오히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 평균으로 1도 오르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4도씩 이상 오른 그런 지역도 존재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한 이 CO2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는 얼마만큼 열에너지를 더 대륙과는 더 열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매일매일 50만 개 정도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계속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총 50만 개가 터졌다는 게 아니라 매일 50만 개의 원자폭탄이 지금 매일 터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원자폭탄이 지금 지구상에서 다 터지는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 열에너지의 2%만 대기 속에 남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열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그 열 용량 자체가 공기보다 물이 훨씬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열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바다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반응 자체가 바다에서 이렇게 열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바다 순환에 의한 결과가 비로소 드러날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보았듯이 연렴 순환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실가스의 영향을 우리 인간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right now 겪고 있는 이 온실가스의 결과물은 아직 현재 뿜어내고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다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전 인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전 인류적인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의 당연히 있길래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정말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죠. 뭐 각종 자연재난, 각종 감염병, 뭐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이런 위험들을 이제 겪었는데 그런 위험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또한 하나하나 극복을 했었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바로 이 기후 위기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BIS 보고서예요. BIS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에 뭐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인데 이건 은행의 이름입니다. 세계 결제 은행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을 갖다가 우리가 BIS라고 부르죠. BIS에서 바로 이제 2020년도에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 그린 스완을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바로 이제 그 금융의 대응에 대한 것을 나타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저 스완 100조를 갖고서 바로 이제 위험을 분류를 해냈어요. 바로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 위험을 갖다가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새 위험으로다가 그다음에 블랙 스완, 까만 하얀새, 그다음에 그린 스완, 녹색의 하얀새라고 하는 이런 위험으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하얀새, 이건 뻔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가뭄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여름이 되게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겨울부터 해서 봄철까지 이 저수지와 댐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저수지와 댐에서 물을 좀 빼놓죠. 그거는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위험들을 갖다 미리 알 수가 있는 이러한 빤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블랙 스완의 위험, 까만 하얀새, 이게 말이 안 맞는 이런 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백조라고 하면 이건 하얀 새인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처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제 호수에 동동 떠 있는 까만 백조가 처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의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적 위험, 뭐 우리 98년도에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이거는 뭐 그 미리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죠. 이거 갑자기 이제 얻어맞게 되는 이런 위험이기 때문에 충격은 무지무지 큽니다. 특히 우리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블랙 스완 계열의 그런 이제 위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랙 스완의 위험, 특히 뭐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IMF 다 극복했고 2008년도에 뭐 금융 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충격은 크기는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극복이 가능한 그런 위험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 스완의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얘는 이게 언제, 어디서, 얼만큼,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른다. 거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문제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탄소 배출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온의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온의 상승이 현재는 탄소의 이제 배출량을 거의 그걸 따라가고서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출량을 갖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계속 상승되느냐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배출량만큼만 기온이 상승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기후 위기에는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시키게 되면 기온의 상승이 배출량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자기 증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걸 우리가 대먹입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구 스스로가 자기 증폭적으로 바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바로 여기에 이제 회복 불가능의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20만 년 동안의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이러한 변동 속에 이제 안에 있다가 지난 12,000년 전부터 우리가 헐롯의 기온이 이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한 조건에서 바로 이제 그 농업이 가능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탄생을 시켜 왔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헐롯의 이 기후 조건에서 점차 우리는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 화석 연료를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해서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바로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저 계곡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왔던 저 홀롯의 농업이 가능했던 저 기후 조건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지상 기온이 올라가게 됐죠. 자, 그래서 북극권이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북극권이 이제 해빙이 녹게 되게 되고 해빙이 녹게 되니까 시커먼 바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더욱더 많은 태양 햇빛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되고 온난화가 더욱더 일어나고 비가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해빙이 줄어들게 되고 저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지구 스스로 저렇게 온실가스 그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권이 또 온난화가 되게 되면 저 시베리아 이런 데 눈들이 싹 녹겠죠. 자, 눈들이 있을 때는 햇빛에 이제 반사가 돼서 햇빛이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녹게 되니까 풀들이 자라요. 자, 그렇게 되면 햇빛이 이때 토양에 흡수가 되니까 온도를 높일 것이고 높였으니까 다시 또 온도가 높이고 다시 저것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높이죠. 자, 또한 북극권에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저 시베리아, 카나다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저 영구 동토층은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 있는 상태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가열이 일어나게 돼서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그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갖고 지상 기온이 높아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 동토지대를 녹이고 녹았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이것도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바로 이제 기온을 상승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대했는데 지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말고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계곡 속에 저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나면 저기 안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게 뭐 사는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원인을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출한 것 때문에 그렇대. 저 안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리 화석연료 줄인다고 애들 써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기 스스로 바로 이러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을 넘게 되는 저 임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 1.5도를 넘지 않아야지 저 안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기후변화 협약들에서 바로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뭐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통해서 느끼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사실 잘 모르겠죠. 그냥 뭐 날씨가 조금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은 또 좀 춥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만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평균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 바로 극한값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게 되면요. 이게 평균 기온입니다. 1980년대까지 이런 평균 기온이 를 보게 되면은 평균 기온보다 3도씩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값이죠. 평균보다 3도씩 높은 이런 아주 더운 날, 더운 기후를 따랐을 때 그 발생 빈도는 처음에 0.1%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온이 대략 한 0.6도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의 이런 정규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 원래 0보다 3도씩 증가한 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 극한 흡사라고 그러죠. 굉장히 더운 날씨. 이 더운 날씨가 14.5%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0.1% 발생하는 비율이었는데 14.5%니까 몇 배예요? 145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온 아노말리니까 굉장히 극단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온 변동성이 평균으로 보게 되면 뭐 꼴랑 0.6도 정도 올랐어?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 0.6도 정도 바뀌는 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3도 이상 증가하는 혹서 기온이 145배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훨씬 더 기후변화의 징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논의할 때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 값들의 징후로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RCP 시나리오, SSP 시나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발생시켰을 때 지구의 기온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이것을 이제 각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것들이 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RC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온실가스의 영향만 본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지금 즉시 감축을 수행하게 되면은 뭐 2100년도에 다다르면 한 420ppm 정도의 CO2가 되고요. 지금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은 940ppm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SP는 뭐냐면은 RCP에다가 플러스 RCP 시나리오에 의해서 변화되는 인구수, 그리고 토지의 이용,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시나리오가 SSP 시나리오입니다. 훨씬 더 다양한 측면들을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생시켰을 때, 열심히 썼을 때 이런 시나리오고, 이건 지금처럼 그냥 무분별하게 확대를 할 때 이때가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이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막 가자 그러면 이렇게 CO2 농도가 막 급증하는 거고요. 우리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CO2 농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성찰하게끔 만들죠. 기본적으로 지구의 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발전이 환경 변화를 변화시킨 거죠. 촉진시킨 거죠. 그러면은 지구의 환경을 바꾸려면 자연스럽게 사회경제적인 구조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화석에너지는 그 양을 줄이는 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논쟁이 되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워가지고 고도로 성장한 선진국들은 이미 인프라들을 다 갖췄어요. 근데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당장 가장 저렴한 연료가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이 막 욕해요. 뭐 화석연료로 이제 떼어가지고 좀 발전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런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격차 없이 공평성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가 많이 했는지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이건데요. 보시면은 극도로 고도로 성장한 미국이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방출시켰습니다. 유럽의 28개 다 합쳐도 미국이 안 되죠. 중국 신은 강자죠. 중국이 발생시킨 것이 12.7%,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재쯤에는 특히 더 많이 발생시켰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1% 정도에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뭐 1%가 1%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유럽 28개국 다 합쳐서 22%니까요. 평균 1%가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유럽 평균적인 한 나라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 꽤 지분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지 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실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